자, 이제 여러분 교재 18조 토지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우리 부동산 그룹 대표가 토지 건물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 중에서 토지,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그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토지 용어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입문서는 토지 용어를 많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변출되었던 중요 토지 용어 오늘 좀 살펴보시고요. 이 다음에 1렬의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토지 용어를 더 학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 부분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주택에 국한됩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주택 분류는 2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이걸 좀 자세히 또 배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학에서는 주택 분류에 대해서는 그 분류할 때 이제 헷갈리는 거 이런 것만 좀 추가로 좀 다뤄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다음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좀 더 학습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입문서에 나와 있는 토지 용어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용어가 이제 부지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렇죠? 부지. 자, 이 부지가 가장 포괄적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특정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방금 뭐라 했죠? 특정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자, 이 목적을 그 토지 용어 부지 앞에다 이렇게 수식어로 되게 붙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제가 판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란 특정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목적이죠. 이 목적. 이 목적을 제목에 되게 표시를 해요. 제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학교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로 부지, 철도 부지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앞에가 제목 안에 이게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어느 목적에 쓰이는 토지인지, 그렇죠? 또 재밌는 게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그러나 도로 부지나 철도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죠. 그래서 부지라는 게 건축 가능한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넓게 쓰이는 토지 용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토지 용어 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택지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택지 용어 말고 말이죠. 먼저 양갈 3번에 대지 있죠. 대지하고 양갈 5번 보니까 또 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 학교에서 이제 한자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토지 용어와 관련된 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용어는 한자를 알아야 이해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의미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자가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건 집대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한자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집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대. 그리고요, 이것은 자루대자예요. 자루대자. 자, 음이 대로서 같아요. 그러나 뜻이 다르죠. 뜻이. 자, 보시면 말이죠. 여기는 흑토고요. 여기는 옷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루를 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옷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대, 자루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편하게. 자, 그런데 집대란 표현을 좀 보시면 말이죠.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 모양의 그 그림이 좀 나와 있죠. 자, 과거에는 건물이 대부분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대라고 썼지만 사실은 저것은 건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도로 치면 주거 용기로만 쓰이는 토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건물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대하고 또 관련된 게 둘로 또 나눠집니다. 그냥 대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적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를 붙여서 대지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대지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냥 대지. 자, 그냥 대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이제 법률상 예전에는 지적법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됐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되기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말이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양가로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거기에 지금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의 내용으로 친다면 지적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도상에 지번이 보유된 이런 토지를 필지라고 하는데 번지수가 나 있는 거 말이죠.
근데 그 지번마다 한 개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이것을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제목을 우리가 지목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지목이 대라 이렇게 돼 있으면 건축 가능한 토지가 맞긴 맞는데 공장 용지나 학교 용지나 주유소 용지나 다른 건물 짓는 이런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상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공장 용지는 빠진 주거 용지거나 주택 용지죠. 상업 용지 이 용도에 국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 용지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지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나머지 내용에 상업 용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라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해당되고요. 토지 제목입니다. 용도로 친다면 주, 상 이건 맞고요. 공장 용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장 용지는 지목 28개 중에 장이라고 해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용지는 빠져요. 뭐만 해당된다? 주거 용지와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의 상업 용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 토지는 맞긴 맞아요. 건물 짓는 토지는 맞는데 다른 용도 특히 공장 용지 장이란 지목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것은 이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공시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좀 더 학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란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것은 이제 건축법상의 내용이에요. 건축법에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나타낸다면 주상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용도를 나타낸다면 주상공. 대지 그러면 주상공 이렇게. 그래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자, 요 대지 잘 봅니다. 지금 우리 교재 용어 두 번째 택지가 나와 있죠. 이 둘은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제 택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택지. 택지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적고요. 집택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지금 집택이라 했죠. 자, 과거에는 건물이 다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집택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건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용어 중에 지금 요 집택자, 집택자 이런 표현들은 다 건물을 의미한다. 한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고, 따라서 주상공이 다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상공이 다 되는 겁니다. 건축 가능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상의 대지라는 표현하고 우리 부동산학이나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이 택지라는 개념은 유사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둘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지 용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토지 용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토지 용어를.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양가로 5번에 대지란 표현이 음으로서는 같죠. 같이 똑같은 대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봤더니 한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 자, 대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자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루대자예요. 자리형 토지를 말합니다. 자리형 토지. 그래서 자리형 토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토지가. 자, 도로와 이렇게 연이어 접해 있지 않고 일부만 접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연접되어 있지 못하죠? 연이어 접해 있지 못하죠? 네, 그래서 좁은 통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스타일. 이걸 뭐라 한다?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 그럽니다. 저런 토지는 정상적인 토지보다 가치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가치를 감하는 평가를 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감가 대상이 됩니다. 이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평가를 증가라고 그래요. 증가. 그러니까 증감이라는 표현을 앞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지, 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토지보다 가치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양걸 4번에 맹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맹지. 자, 이것도 보시면 눈목자 위에다가 망할 망자 이렇게 썼죠. 자, 이제는 한자 더 필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지 그거 빼놓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한자 더 필요가 없는데요. 잘 보면 눈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니까 빛을 잃은 토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도로다. 그러면 어떤 토지가 말이죠. 다른 필지 등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이 토지가 다른 필지 등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란 거예요. 이렇게. 이런 토지를 뭐라 한다? 맹지라 한다. 맹지. 그럼 이런 토지는 건축 허가가 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경유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역권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역할을 요하니까 요역지, 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승역지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맹지는 정상적인 토지보다 가치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감하는 평가를 뭐라 한다? 감가. 그렇죠? 그래서 맹지 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 용어 맹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 양걸 6번 필지, 양걸 7번 획지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필지하고 획지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토지 용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지 한자 이제 적지 않겠습니다. 필지와 획지입니다. 자, 이 둘을 이제 대비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필지는 아까 제가 지적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번지, 지번이죠. 지번이 부여된 인위적으로 구분된 선 이내의 토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번이 부여된 인위적으로 구분된 선 이내의 토지인데 등기 등록단입니다. 등기 등록단이고요. 권리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권리의 구분. 여기까지 내 거야. 이렇게 권리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법률상 개념입니다. 법률상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획지는 이거죠. 가치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비슷한 일단 한 묶음의 토지, 일단의 토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치 수준 단위예요. 가치 수준 단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등기 등록 단위고요. 권리를 구분하기 쓰는 거고 가치를 구분하고 가치 수준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다 이제 구분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경제상 개념에 해당됩니다. 경제상.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상에서 쓰는 표현이 이 획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필지하고 획지를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 좀 하도록 하죠.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22번지 토지입니다. 지번이 보여져 있죠. 물론 옆에다가 지목을 대, 전, 다 뭐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용도가 나타납니다만 여하튼 22번지 토지 필지가 하나죠. 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토지 22번지를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지목은 이제 뭐 차로 아마 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가치 수준이 다르다 볼 수 없죠. 그래서 가치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걸 획지란다 그랬죠. 일획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가치 수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 단위는 한 필지고요. 마치 이게 마침 획지하고 또 같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23번지 토지예요. 근데 봤더니 여기가 도로예요. 자, 필지를 보도록 합니다. 지금 22번지도 한 필지고요. 23번지 이것도 한 필지입니다. 지번이 부여된 인위적으로 구분된 선 이내의 토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22번지와 23번지는 면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필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아주 넓은 광평수의 토지인데 자, 도로에 인접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상가로 이용하고요. 앞쪽은 이렇게 상가로 이용하고 뒤쪽은 이렇게 주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치겠습니다. 그럼 필지는 하나인데 가치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하나, 가치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또 하나. 획지는 몇 개? 두 개. 그래서 2획지가 되는 겁니다. 2획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24번지, 25번지, 26번지 필지가 3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근데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상가로 쓴다든가 이렇게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가치 수준이 비슷한 일단 토지는 하나죠? 1획지가 되는 겁니다. 1획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는 동일 개념이 아닙니다.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되거나 또는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동일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획지든 필지든 면적을 기준으로 그것을 정하는 게 아니란 거죠. 여기는 등기 등록 단위고요. 여기는 뭐예요? 가치 수준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따라서 면적 단위다 아니다? 아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둘 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지 부분에 이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 한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예, 획지도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는 우측 19페이지에 양거를 8번인가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란 토지 용어입니다. 자, 이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용어는요. 감정평가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좀 잘 하셔야 할 그런 토지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후보지 이행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건 말이죠. 용도 전환이 예정된 토지예요. 예정된 토지.
자, 용도 전환이 예정된 토지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이죠. 예정돼 있는 것이지 전환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후보란 말 쓰지 않죠.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든 이행지든 간에 이렇게 전환이 예정돼 있는데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둘 다. 근데 전환이 끝나게 되면 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자, 이렇게 나눕니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택지는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건축 가능한 토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안에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자,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전답과수원, 밭, 논, 과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지지역은 이제 나무가 있는 지역이겠죠. 근데 이렇게 신탄림 지역, 용재림 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말이죠. 자, 이 신자가 땔감나무 신자고요. 이 탄자가 숫탄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 치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수치라고 적어봐요. 적었습니까? 그 다음에 슬룡자고요. 재가 목재할 때 재예요. 목재 이렇게 적어봐요. 목재. 자, 그러면 여기는 땔감나무나 숯을 쓰는 그런 나무가 우거져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목재로 쓸 수가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이에요. 어느 게 더 아름드리 나무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는 잡목이 우거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목재로 쓸 수가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년 동안 신탄림 지역과 용재림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니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자를 다 외울 필요는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동그라미 치고 말이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용도 지역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셋으로 나눠지죠. 셋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잘 돼야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밭이 있죠. 밭. 이 밭이 이렇게 주택지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밭을 뭐라 하냐면 아직 택지로 바뀌진 않았죠. 근데 택지가 될 후보지다 이 말이죠. 택지 후보지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전환이 예정된 토지. 만약 밭이 주택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는 후보지를 말 안 써요. 그때는 택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요. 이 토지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이 토지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물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용도 지역 상호 간에 그렇죠?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이 예정되어 있으면 이런 토지들을 무슨 후보지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후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밭이 이렇게 논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럼 봐요. 아까는 이렇게 용도 지역 상호 간에 큰 변화 있는데 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용도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이에서 이렇게 변한다든가 이렇게 변한다든가 이렇게 변한다든가 그때는 말이죠.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행지.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큰 변화예요. 용도지역 상호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재에 용도지역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후보지라는 설명에 상호간에 밑줄 한번 그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행지를 보면 용도 지역 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찾으셨죠? 아마 내 무슨 지역 내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내에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역 이행지는 둘 다 용도 전환이 예정된 토지인 건 맞지만 그 변화의 크기가 그 범주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후보지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고, 자, 이행지는 용도지역 안에서 이 내에서 전환이. 자, 둘 중에 변화가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이행지죠. 이행지가 좀 변화가 작지요. 그렇죠? 그럼 잡아요.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할 때 고민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예전에 머리에 살고 있던 작은 동물이 있죠. 벼룩 말고 뭐 있어요? 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그래서 작은 변화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작은 변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후보지 이행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마지막 토지 용어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지하고 건부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봐보도록 합니다. 자,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단 나누게 되는데,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없다. 이게 없을 문자입니다. 없을 문자. 자,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가 건부지 이렇게 불러요.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 그래요. 자, 건부지는 눈치가 봐요. 부지 앞에 건자가 붙어 있죠? 눈치챘죠? 근데 이 나자는 뭐냐면 벗을 나자예요. 우리가 벗은 몸을 나치라고 그러죠. 건축물이 없고 벗은 이런 토지를 나지 이렇게 불러요. 이제 간혹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대지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자, 이 나대지는 뭐냐면 대지면서 나지인 상태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지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건축 가능한 토지였죠? 근데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 이런 토지 우리가 보통 나대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것은 나대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되게 알겠죠?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나지 상태인 토지를 나대지라 많이 부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금 건부지와 나지로 이렇게 나눴고요. 이 건부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가치, 이 토지 평가할 때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건부 감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건부 감가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례예요. 자, 감가란 가치를 감하는 평가를 했었죠. 증가란 가치를 높이는 평가라고 했었죠. 자, 건부 감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나지 상태예요, 지금 얼굴이.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봐요, 혹이 없는 이 얼굴하고 혹이 있는 얼굴하고 어떤 게 가치가 더 낮을 것 같아요. 혹이 있는 얼굴이 세수하기도 불편할 거 아닙니까?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혹 가치가 아니라 혹이 붙어 있는 이 얼굴의 가치예요. 그걸 건부지.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 혹 말고, 자, 토지를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지 상태하고요 혹이 달린 이런 토지 상태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만을 평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건부지는 나지 상태보다 최유효 이용의 기대가 낮다. 다시 말하면 경제 수익을 극대화로 이용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건물이 그 토지 용도에 맞게 아주 적합하고 아주 바람직하고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이 토지를 이용하기가 곤란하게 하는 오히려 혹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부지는 나지 상태의 토지보다 되게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건부 감가 이럽니다. 대부분 건부 감가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예전에 말이죠, 그 우화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본 적 있죠. 혹부리 영감 그런 게 있죠. 봤더니 이 혹이 말이야 도깨비 방망이고 바꿀 수 있대요. 그러면 이것은 더 비싼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좀 재밌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실의 사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토지가 이제 수용을 당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뭐 강제로 사버리는 거죠. 이게 수용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공부도 배우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그냥 나지 상태 토지는 토지만 보상받지만 만약 건물이 있다면 건물 부분도 보상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건물 내가 이제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보상 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건부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 이런 건 어때요? 예전에 여기가 개발이 제한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건물도 마음대로 짓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부가 이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럼 다른 토지 등은 이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토지들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미 건물을 지었던 토지는 어때요? 일단 용인해 줍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다 수용하고 보상해 버립니다만, 그러기 전이라면 건물이 있는 이 토지는 아무래도 더 경제 이익을 얻는 데 유리해집니다. 경치도 좋은 곳에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건부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건물이 있어서 오히려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죠.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되게 그 건물들은 좀 뭐 증축도 불가능하고 안 돼요. 되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뭐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이제 건부 증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건부 감가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지입니다. 이 나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뭐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일본은 저 나지를 좀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제 나지 정의를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저 나지를 둘로 좀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나지로 정의로 사용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나지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다시 갱자를 써서 갱지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이 있고요. 나질 젖자를 써서 저지 이렇게 표현도 쓰기도 해요. 두 가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들어봅니다. 일단은 어떤 제약 유무에 따라 좀 나누는데, 우리 공법상 제약도 있고 사법상 제약도 있어요. 그래서 공법상 제약하고 사법상 제약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사법상 제약을 한번 따져보면, 자, 공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는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상 제약은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나지 상태의 뭐 토지든 어찌 간에 다 있어요. 이게 공법상 제약을 가지고 갱지 저지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법상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민법에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지상권, 자신의 건물과 수목을 소유 관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나지 상태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약정을 통해서 지상권의 지역권을 설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을은 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갑은 비록 자신의 토지고 나지 상태 토지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제약이 있게 되면 낮은 수준의 토지를 해서 낮을 젖자를 써서 저지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제약이 없다, 그럼 다시 쓰는데 부담이 없다 해서 다시 갱자를 써서 갱지 이렇게 해요. 일부러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나지를 정의할 때 이런 분류로 본다면, 일본 분류로 본다면 갱지에 해당하는 정의를 그대로 써버려요. 그리고 그냥 나지라고 불러요. 이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우리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 쓰지 않는데, 자,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자, 공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생략하고요. 자, 이용상 사용 수익이 제약이 없는,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 등의 이런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나지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갱지 저지 개념을 좀 알게 되면 우리나라 나지 정의가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나지 정의는, 자, 여러분 교재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나지라 토지의 건물 기타 청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친다면 갱지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갱지란 문제 지문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과거 우리 10회 이전에 뭐 저지 개념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출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지 정의를 사실상 일본 기준으로 한다면 갱지 정의하고 유사한 것을 나지 정의로 쓰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용어를 우리 19페이지까지 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요 토지 용어 말고도 다른 토지 용어가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토지 용어도 있어요. 법지나 뭐 빈지 개념이라든지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토지 용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일요일 달에 기본서를 통해서 상세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토지 용어였습니다.